자, 이제 우리가 단원이 바뀌어서 건조 기후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이 단원 전체적인 난이도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하자면 열대 기후보다 조금 쉬워요. 그리고 온대 기후보다는 많이 쉽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전체 중에서는 제일 만만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용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사막들의 위치 한번 정리한 적이 있죠. 우리가 건조 지역이, 그 건조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사막이다 보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은 이미 끝냈다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복습하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지도 먼저 볼게요. 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 이걸 내가 뭐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겠지만 자주 보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앞에서 했던 거 이제 좀 빨리 반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막이 형성되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었죠. 물론 기억은 잘 날 거예요. 다시 하나 해줄게.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열대 고압대에 사막이 형성이 된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기압은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지역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에서 사막이 형성이 되고, 그래, 이제 서로 다르게 말을 했는데, 다행히 세 명이서 나머지 걸 한꺼번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니까 알아듣지.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옹알이 할 때 엄마만 알아듣잖아. 애들이 중얼중얼 하는데 나는 게 뒷방금 들렸어. 그래서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 그 다음에 항상풍의 바람 그늘에 형성되는 사막, 그 다음에 저쪽에서 대륙 내부에서 형성되는 사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예요. 자, 이제 지도에서 위치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아열대 고압대에서 형성되는 사막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더라.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는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근처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위도대에 굉장히 커다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도 아열대 고압대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쭉 와서 봤더니 이쪽은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대륙의 동쪽이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막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봤더니 이쪽은 대륙이 되게 좁죠. 그러니까 사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래서 여기 북반구에서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아라비아 반도 쪽 여기가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적도를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남반구에도 아열대 고압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에 굉장히 커다랗게 사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 기후가 되게 넓게 펼쳐져 있고 대륙 내에서 사막의 비율이 제일 높은 대륙이 바로 여기 오세아니아예요. 한번 얘기했었던가? 우리가 사막하면 자꾸 사하라 사막만 떠올리면서 아프리카 대부분이 사막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는 열대 우림 기후도 있고 사바나 기후도 있고 물론 사막이 되게 넓게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 또는 그 주변 지역인 거죠. 많이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열대 고압대에 형성되어 있는 규모가 큰 사막들 위치 기억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 대륙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사막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규모가 굉장히 큰 대륙.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수증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큰 대륙 내부에 있는 이 사막이 대륙 내부에 있는 사막이다. 참고로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도 때문에 형성되는 건 여기 밑에 부분이고 여기는 대륙 내부인데 그게 지금 하필이면 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여기 구분해서 물어봐요. 애매하게 안 물어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상풍의 바람 그늘 지역에 있는 사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만 있죠. 어디냐면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1년 내내 편서풍이 불고 그 반대편 쪽에 여기에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파타고니아 사막인데 뭐 이름 같은 건 우리가 앞에 정해줬으니까 이렇게 다시 위치만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이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자, 한류는 크게 네 군데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뚜렷한 곳은 두 군데뿐이니까 두 군데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흐르는 한류 때문에 여기에 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나미부 사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류가 흐르는데 자, 태평양 쪽, 대서양 쪽 말고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막이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자, 그래서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하고 그 위치 지금 지도에다 다시 한번 표시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어차피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름 정리하시고 자, 그럼 유성 사진 한번 볼게요. 가끔 보여주는 구글 어스죠. 보여요? 잘 보이네. 자, 사막은 식생, 나무와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위성 사진만 봐도 사막이 딱 눈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확실히 보이죠? 이거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참 구글이라는 회사가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녹색 지역을 확대해서 쭉 들어가 보면 한두 곳 없이 들어가죠. 보니까 얘가 지금 숲이라는 거 보이죠? 보이잖아. 나중에 심심하면 이게 구글어스 켜놓고 이렇게 여기 지구를 헤매다 보면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에요. 몇 시간씩 후딱후딱 지나가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랑 달리 색깔부터 이렇게 돼 있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쭉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건 왜 만들어진 걸까 혹시? 그렇죠.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이동하고 그것 때문에 모래의 흔적인 거예요. 바람의 흔적. 그 다음 어차피 우리가 건조 기후는 가볍게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이게 나일강이고 주변은 사막인데 여기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죠. 색깔 다르죠. 자, 여기 주변만 색깔이 다른 이유는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물줄기는 여기가 나일강 물줄기인데 주변 지역은 지금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됐니? 아니, 그러니까 논이라고 하긴 그렇고 농경지예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숲이 아니라 농사 짓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여기 지도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는 건 나일강 줄기하고 나일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금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 나일강 때문에.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 다음 자, 선생님 지금 당장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 책에서 봤던 사진인데 지금 여기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우주 공간에서 봐도 이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게 위성 사진인데 조금만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보이거든. 여기 볼게요.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재밌게도 뭐처럼 보여요? 나이테? 멀리서 봤더니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뭐 눈동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지구의 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심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 사막 한가운데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여기 크기를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예요. 15km면 걸어서 한 4시간 거리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하루 종일 걸어도 못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성에서도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아열대 고압대 형성된 사막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이쪽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이 이제 건조 기후 지역인데 땅 색깔이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사막은 식생이 없긴 한데 식생이 없으면 이 색깔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원래 있던 암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석은 바다 밑에서 이렇게 뭔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색깔이 밝지 않은 이유가 암석 자체가 약간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색깔이 진하다 그래서 여기가 사막이 아니라 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에 해당한다는 거. 됐어? 그 다음,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주려고 위치가 중요해서 한 번 보면 또 두 번 보면 그게 정말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 아프리카 남쪽에 봤더니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이 있었죠. 자, 사막 구분돼요? 확실히 구분되죠. 해안가를 따라서 한류가 흐르면서 뭐 여기까지 한류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은 비교적 좁게 그리고 길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막이 나미부 사막. 밖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또 흔적이 보이죠.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려가지고 만들어진 물결 무늬의 흔적이에요. 됐어? 그 다음, 자, 마찬가지 이유로 아까 남아메리카에 가도 사막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사진을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왠지 평장해 보이죠. 실제로 우리가 칠레는 남북으로 되게 길게 뻗어 있는데 서아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이 적도에 가까운 쪽이 사막이었었잖아.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역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맨 땅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한류 때문에 형성된 사막이 있더라. 자, 여기 정도까지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에 교재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자, 1번 건조 기후의 특징. 건조 기후의 특징. 자, 이 부분은 앞에서 3개 기후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건조 기후는 기온이 아니라 강수량이 적어서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죠. 연 강수량이 중요한데 500ml 외워두셔야 돼요. 건조 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l가 안 된다. 자, 1년은 12달이니까 한 달에 그럼 얼마가 안 내야 되는 거야, 대략? 한 달에 한 40mm? 그보다 많이 내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비가 적게 내리는 중에.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비가 적게 내리다 그래서 무조건 건조한 건 아니에요. 강수량하고 증발량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건조한 지역은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많은 곳이죠. 우리가 사막을 표현할 때 또는 건조 지역을 표현할 때 선택지에서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다, 적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 기후 지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게 오래된 기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난 옛날 문제들은 앞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꼭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증발량이란 말 대신에 증발산량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증발산량. 물론 요즘도 쓰는 말이긴 한데 이제 설명 좀 해주려고. 자, 증발이 뭔지는 알죠? 발산이 뭐야? 그래, 뿜는 거야, 뿜는 거. 약간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다 보면 수증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그냥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공기로 심실에서 내뿜는 게 아니라 광합성 작용을 하면 물이 나와서 그게 공기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내뿜는 수증기 양을 발산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표면에 식물이 많이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증발량과 발산을 합쳐가지고 증발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기출문제 보고 당황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앞에 설명했던 거죠. 자, 일교차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지역에 있는 수증기량. 그렇잖아? 수증기가 적을수록 건조할수록 일교차가 크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교차가 제일 큰 곳은 사하라 사막이라 그랬었죠. 선생님이 한번 그때 말했었잖아. 했나? 이거 한번 말했나? 그럼 나중에 사하라 사막 여행 갈 때 있잖아요. 옷 잘 챙겨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었죠. 잘못하면 밤에 얼어 죽는다고. 응? 정말 강조하는 거야. 사막이라 그래서 정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옷 잘 챙겨서 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4번에다 별표 좀 해주세요. 자, 맨날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로 냈던 거죠. 응? 자, 그래서 화학작용은 어느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기온은? 그래, 기온은 높을수록, 수분은, 물은 많을수록. 그래서 기온하고 기온이 낮거나 물이 없으면 화학적 풍화는 잘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건조 기후 지역은 물이 없잖아. 물이 없으니까 화학작용은 거의 안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선택 내용인데 자주 헷갈려서. 자, 그 다음에 건조 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되면 건조 기후지만 문제는 건조 기후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나무는 못 자라지만 풀은 자랄 수 있는 곳. 다른 하나는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풀도 못 자라는 곳. 그래서 250mm가 안 되는 곳은 풀도 못 자라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250mm보다 좀 더 내리지만 500mm는 안 되는 곳을 스텝이라고 불러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막 주변에는 스텝 기후가 분포하는 거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있으면 그 주변 지역으로는 그나마 조금 비가 더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사막 주변에 스텝 기후 지역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했던 거니까 우리 사막까지 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2번 사막 기후. 자, 사막 기후는 건조하다는 뜻에서 알파벳 B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건조 기후는 뒤에 사막을 뜻하는 W가 붙는 사막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뜻하는 S가 붙는 BS 기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건 사막이야? 그냥 사막 주변에 스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건조한 기후를 대표하는 게 사막이니까. 그럼 사막 기후를 중심으로 나중에 복습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형성 원인은 앞에서 정리했던 거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분포 지역은 이렇게 글로 정리해놨지만 글보다는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야 되죠. 뭐 꼼꼼하게 확인했으니까 아마 이제는 거의 외웠겠죠.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믿지는 않아. 나중에 가서 또 복습해 줄게요. 자, 특징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 그 다음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풍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뭐 마당 특징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에다가 다시 별표 좀 해주세요. 페이지 넘겨서 82페이지. 자, 그래서 사막은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동물도 거의 살 수가 없죠. 근데 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작년에 한참 설명을 했더니 수업을 듣다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자기 그거 안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애들이 사실 그렇게 풍부하진 않는데 너무 잘 안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 시간에 지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사막인데 이런 풍뎅이나 따끔벌레들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선수를 치거든. 애들이 이제 물을 어떻게 그래 거기서. 그치, 이제 이게 안개가 막 지나가면 얘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럼 몸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그 물방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물을 마시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과생은 아니기 때문에 원리 설명해줘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자, 한류 위를 지나온 차가운 공기가 육지에 있는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 안개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막이랑 달리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은 안개가 자주 낀다. 그래서 그 안개가 자주 끼니까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한류에 의해서 형성된 사막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나미부 사막하고 아타카마 사막이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한류 더하기 안개. 그래서 안개란 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구나. 외워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막에 직접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나미부 사막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그런 딱정벌레들이 물구나무 서가지고 살아남잖아. 그럼 걔네들을 먹고 사는 도마뱀 같은 것도 있어요. 걔네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먹이 사슬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자도 살아요. 사막인데 일반적인 사막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외로 풀 같은 것도 그런 안개를 놓아가지고 살아남아서 나미부 사막에는 심지어 코끼리도 있어요. 그럼 지문이 안 나오나? 그래?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탈 수 있으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시라고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 뭐 적어놓긴 했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죠? X 표시는 거. 자, 동그라미 5번 아열대 사막하고 동그라미 6번 온대 사막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교재 업데이트 할 때는 지워가지고 수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식생과 토양으로 넘어가서 자, 사막은 식생이 거의 분포하지 않죠. 그러니까 식생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토양도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흙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식생이 없으면 사막에 있는 토양은 비옥할까 척박할까? 아니, 척박하죠. 척박하면 흙의 색깔이 어두운 색이에요, 밝은 색이에요? 당연히 밝은 색.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위성사진 봤잖아. 그 사막은 눈에 들어오잖아요. 밝잖아요. 유기물, 거름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업과 주민생활에서 자,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들이 있죠. 자, 오아시스가 왜 만들어지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오아시스는 이제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 주변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자, 뒤에 하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지만 외래하천 있죠. 외래하천. 여기다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외래하천. 자주 물어보는 단어고 건조 지역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외래하천. 자, 외래하천 무슨 뜻일까? 외래. 한자만 있는. 그래, 밖에서 오는 하천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는 거잖아.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천이 시작해가지고 흘러가죠. 근데 문제는 사하라 사막이나 또는 뭐 아타카마 사막이나 그런 지역은 사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잖아요. 여기서 하천이 시작할까 시작하지 않을까? 그냥 시작할 수가 없죠.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가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들이 있어요. 자, 이 하천은 당연히 사막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막이 아닌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막으로 흘러온 거죠. 이런 하천을 사막 입장에서 봤더니 외부에서 올 내자 왔다. 외래 하천이라고 불러요. 됐니? 됐니? 그래서 우리가 외래하천 뜻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어떤 하천이 외래하천에 해당하는지 딱 세 가지만 알려줄게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야. 지리 시간에만 배운 게 아니라 생사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로 흘러가는 굉장히 유명한 강. 어떤 강이지? 나일강. 굳이 안 적을게요. 나일강이 대표적인 외래하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지방 있죠?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 오늘날 이라크 지방인데, 서남아시아 지방인데, 거기도 건조 지역이야. 사막이에요. 그래?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두 강 있죠? 그래,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가. 그 두 강도 외래하천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인더스 문명 배웠지? 자,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주변 지역이 오늘날 어떤 기후야? 물론 가본 적은 없죠? 자, 거기가 오늘날 파키스탄인데, 거기 가면 거의 대부분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더스강이 흐르잖아? 그것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파키스탄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인더스강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세계 지리 시간에 나오는 대표적인 외래하천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재미있는 내용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하라 사막. 그럼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외래하천이 나일강이죠. 그 다음 나일강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우리 생사 시간에 배울 텐데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기억이 안 나? 들어본 적 있죠? 자, 이제 여기 문제. 그 말을 누가 했을까?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가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리 시간에 지금 역사를 물어보니까 또 여러분이 당한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데 이집트를 방문하고서 그런 말을 남긴 거야. 실제로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아는 사람 다 말해봐. 했더니 우리 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는 게 없잖아. 그거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하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차바 클레오파트라고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스핑크스도 나왔거든. 내가 알려줄게요. 헤로도토스. 들어본 적 있지? 이런 건 아하 이론이라 그래. 여러분 이제 헤로도토스 나와 안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보고서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다른 건 아까 보여줬던 그거야. 다 사막인데 나일강 주변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가 잘 돼, 잘 안 돼? 잘 되니까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가 잘 되는 이유. 그걸 바탕으로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했단 말이야.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 나일강의 특징. 그래, 하천이 주기적으로 범람한다. 그쵸? 자, 이제 중요한 건 왜? 얘는 왜 이집트에서 날마다 아니지? 주기적으로 왜 범람을 할까? 이게 대충 답이 나오네. 신기하네. 이상하다. 우리만보다 조금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내가 주기적으로 범람한다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비가 내려야 하천에 물이 많아지면서 넘치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사막은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야 안 내려요? 그럼 어디 때문에 넘치는 걸까? 그래, 사막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얘가 주기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자, 나일강의 상류 지역은 아프리카 거의 중앙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기후가 뭐였었지? 열대 기후 중에서도 사바나, 여기가 AW 기후잖아. 자,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건기와 무기가 뚜렷하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무기 때 비가 막 내리잖아요. 나일강이 굉장히 길죠. 여기서 비가 내리면 여기서는 홍수가 2달쯤 지나서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비가 내리면 여기가 하천이 범람하면서 떠내려온 거름기 있잖아. 그게 같이 범람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나면 되게 무섭지만 얘가 넘칠 때쯤 되면 넘치는 거야. 그렇잖아. 주기적으로 범람한다는 얘기는 그때가 되면 넘치고 홍수가 멈추면 다시 얘가 물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던 거예요. 됐죠? 됐죠? 뭐 별 내용은 아니니까. 자, 어쨌든 외래하천 설명하느라고 조금 깊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관계 농업 있죠? 자, 우리가 별로 안 쓰는 한자말이라서 좀 어려운데 관계는 둘 다 물을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물이 없지만 저쪽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걸 관계 농업이라고 불러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나일강 주변에 농사 짓잖아. 관계 농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읽고 정리하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줄게. 혹시 정리하면서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기는 지역이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 자, 거기 잠깐 보자. 얘들아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잠깐만 봐봐. 자, 이게 학생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건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잘은 아니고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어보네. 물어보면 당연히 또 답을 해줘야지. 자, 우리가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망할 때 한류는 4군데 그려놓고 2군데만 이렇게 위치를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구는 지형이 되게 복잡해서 곳에 따라서는 한류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봐봐. 자, 여기 미국의 이쪽 해안은 분명히 한류가 흐르는데 여기를 확대해서 봤더니 이 산줄기 보여요? 여기? 아니야, 이게 로키 산맥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지형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로키 산맥은 여기가 로키 산맥이고요.
그러니까 얘랑 부딪히다 보니까 산맥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얘가 높게 산맥이긴 하지만 이렇게 산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안가에 이렇게 산맥이 있다 보니까 여기 바다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쭉 내려와서 봤더니 얘가 캘리포니아 반도거든요. 캘리포니아 반도인데 얘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산 줄기 있죠. 산 보이지? 얘가 태백산맥보다 한 2배쯤 높아요. 그러니까 한류가 흐르지만 여기까지 한류가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서 얘를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 자, 방금 설명한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절대 안 물어본다. 질문했으니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아무튼 정리하세요. 나만 배고픈 거 아니지? 자, 우리 자는 친구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실게요. 자, 나 좀 보자. 왜 뒤에 나가려고? 너 나가도 된대. 그럼 어머니한테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나가도 되는데. 자, 동그라미 3번 용수 확보 볼게요. 자, 용수 확보에다가 이게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물론 강조하라는 게 좀 많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사막이나 건조 지역에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살긴 살아요. 사람의 적응력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데. 근데 우리가 사막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물이 부족한 동네니까 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오아시스는 물어보지 않아요.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뭐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뭐 지진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지각이 갈라지면 그냥 물이 새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뭐 너무 불규칙하니까 오아시스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뭔가 규칙성이 있고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한 3가지 정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형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2가지만 설명하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하 관계 수로예요. 지하 관계 수로.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사막은 강수량이 적은 곳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형은 말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지만 높은 산맥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사막 중에서도. 자, 이렇게 높은 산맥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기습국 산맥이라고 표현해요. 신기습국 산맥. 자, 이건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이걸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각이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다 보면 땅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는 거 알고 있죠. 휘면서 산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산맥을 습곡 산맥이라고 불러요. 여기 습곡은 땅이 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기는 새로운 신자, 새로운 시기, 최근에 만들어진 습곡 산맥을 신기 습곡 산맥이라고 불러요. 자, 최근에 만들어졌으면 얘가 이제 방금 만들어졌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제 지구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계속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힘을 더 이상 안 받고 침식을 받기 시작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산맥이 계속 깎여가지고 낮아지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건 되게 높고 험하고요.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된 건 많이 깎여가지고 낮고 완만해져요. 됐어? 자, 그래서 이 신기스폭 산맥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높고 험한 산맥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또는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신기스폭 산맥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여기는 지금 사막 지역인데 근처에 신기스폭 산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비가 안 내리지만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불다가 산을 만나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비가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내리는 비를 지형성 강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산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여기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근데 이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면 산 밑에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기 산 밑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여기에는 나무가 많을까 적을까? 사막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나무가 풀이 별로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산 밑은 너무 위험해서 이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쪽이 지금 산을 나타낸 거고요. 등고선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을이 여기에 있는데 8에서 50km잖아. 자, 서울의 북쪽 끝하고 남쪽 끝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한 25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야. 꽤 먼 거리에 이제 마을이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됐니?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물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기예요. 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옛날에, 지금 말고 퍼서 사람이 이렇게 날라요? 50km를? 너 50km 걸어본 적 있니? 네가 걸어가면 아마 2박 3일은 걸릴걸? 맨몸으로?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냥 우리가 수로 있죠, 수로. 또랑 만들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면 가장 쉽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면 물이 다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걸 지하수로라고 부르는데 중간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죠. 아까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물을 끌어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을 끌어올 때 지하에다가 수로를 만들었다. 지하 관계수로라고 불러요. 됐니?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딱 여기까지만 물어본다. 신기스폭 산맥 해발도가 높은 산에서는 지형성 강수가 그래도 내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을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하에 수로를 만들었다. 지하 관계수로라고 불러요. 실제로 중앙아시아 근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아직도 한 30%는 된대요. 도시 근처는 이제 상수수를 만들어가지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받더라. 됐죠? 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옛날 사람들이 수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땅속에 수로를 만들잖아. 이게 말이 수로지 실제로는 동굴을 판 거예요. 그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그림 보고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얘가 위에서 내려다본 거. 얘는 옆에서 단면도잖아요. 자,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지금 동굴을 판 건데 동굴의 길이가 8에서 50km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삽 한 자루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판 건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곧바로 쭉 파 들어간 게 아니라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렬로 수로를 따라서 우물을 먼저 파요. 근데 우물이 깊이가 뭐 몇 미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원 우물의 깊이가 90에서 120m죠. 몇 번 말했지? 우리 학교 축구 볼 때 사이 거리가 55m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우물을 이렇게 쭉 파 내려간 다음에 우물 아래에서 옆에 있는 우물끼리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파는데 당연히 삽 한 자루 갖고 파는 거니까 몇백 년에서 100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고 이걸 가지고 물을 공급받으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다룰 만큼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사막에서는 물을 마을까지 가지고 온다. 지하 관계수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하고 한 5분 정도 일찍 마칠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 자,
가는 옆에 단면도를 봤더니 우물이 있고 우물 밑을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산이 있죠. 지하 관계수를 나타낸 건데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또는 뭐 서남아시아 지역도 있는데 신기스콕 산맥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물을 얻는 걸 나타낸 거고요. 자, 나는 위치를 봤더니 어디야? 그치?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이잖아. 아타카마 사막이었잖아요. 자, 여기는 안개가 많이 끼니까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안개를 이용해서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글씨가 써 있으니까 안개가 지나갈 때 그 안개가 그물에 걸려서 물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허공에다가 그물을 쳐놔요. 그리고 안개가 만약에 끼어서 이렇게 안개가 지나갈 때 여기 물방울이 맺히면 그 물방울을 모아가지고 마을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혹시 제주도 가서 거기 제주도는 비가 오면 물이 금방 땅으로 스며들잖아. 그럼 과거에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구했어? 미소만 안 가봤었나? 수학여행 가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은 빗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써요. 하늘에서 빗물은 떨어지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땅에 스며들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개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 안개 그렇게 해서 물을 모은다 말이 나오면 아까 설명했던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 있잖아요.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용수확보 지금 2가지 설명했는데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잘 정리하고 질문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지역은 안 배웠잖아요. 우리 다른 애들은 굳이는 아니고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말을 하는데 두 번째야? 꺼버릴까? 하나 더? 그것도 그냥 미리 들어두면 뭐 좋은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히말라야 산맥인 건 알겠어요? 그 여기 이게 구글어스의 좋은 점이 해발 고도도 표시가 되는데 쭉 가면 여기 보면 여기가 해발 고도에서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은 1434m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이 높은 봉우리들은 5000m만 넘어가죠. 정말 높은 데는 얘가 6000m가 넘어가기도 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찾으면 8000m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알죠? 얘 인도가 아시아랑 충돌하면서 얘가 생긴 거. 그건 알죠? 근데 얘만 이렇게 깔끔하게 얘가 한쪽 가운데만 이렇게 솟은 게 아니라 아시아 쪽 밑으로 유럽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이 되게 융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융기하지 않았는데 얘가 얘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충격 때문에 여기가 융기한 거예요. 여기가 티벳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해발고도가 무척 높아서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서 대충 보여주잖아요. 해발고도 4991m. 대충 봤더니 얘가 5126m. 그 다음에 여기가 뭐 5063m. 그래서 이 넓은 땅 있잖아. 이만큼. 그대로 가서 보면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넓죠. 이 엄청나게 넓은 땅이 평균 해발고도가 한 5000m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이제 신기스콕 산맥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충격에 의해서 높게 솟은 곳이잖아. 여기에 이렇게 바람 같은 게 혹시라도 불면 지형성 강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여기 대륙 내부에 사막이 형성되잖아. 이거 사막이잖아요. 여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지하 관계수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거지. 티벳 고원.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나한테 오늘 메뉴 알려줄 사람. 점심 메뉴. 또 있어? 하나는 대충 2개라고 써놨어.
질문 있는 사람은 하세요. 어디쯤에 있냐면요. 이쯤에 있어요. 내 기억에는 찾아볼까? 동물 중에 하나지. 이게 에베레스트인 것 같아. 아 맞다. 장난 아니지? 8,848m. 이 프로그램 안 나온다고? 프로그램 사야 돼요? 아니,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우와, 3D야. 그니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 뭐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정말 문득 선생님이 2주 전에 배드민턴 대회를 나갔는데 예선 탈락해서 기본 경품만 받아가지고 왔거든. 근데 거기서 주었던 경품이 소금을 주더라고. 소금을. 소금인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소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에베레스트 아니 히말라야 암염이라고 써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소금이 나온다. 맞다 틀리다. 저기 해발고프가 지금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 6,000m가 넘어가거든. 아무데나 찍어도 여기에 소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암염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중에 지형 시간에 배울 건데 미리 들어두면 재밌는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들 봐봐. 뭐 믿어지기 힘들겠지만 인도랑 아시아랑 부딪히기 전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은 뭐였을까? 바다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높이가 막 8,000m가 넘어가는데 8,000m쯤 되는 곳에 막 조개 껍데기가 나오고 그래요. 옛날 바다였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융기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바닷물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 위에는 소금으로 된 바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는 긴 나라 있죠. 나라 이름이 뭐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굉장히 긴 나라. 네팔? 그럼 네팔 사람들은 소금을 어디서 구할까? 그래, 얘네들은 바다가 없잖아. 땅 파서 소금을 구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소금인 거지. 히말라야 암염. 내가 이 예선 통과하고 뭔가 입상을 했으면 기분 좋게 먹었을 텐데 예선 탈락하고 받은 거라서 내가 그걸 누굴 줬더라? 아무튼 질문 없구나.